계정 프린트를 좀 잠깐 볼게요. 계정 프린트 잠깐 보시면 우리 이제 법률 34조가 좀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요건 이제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실무 교육 안에 실무 수습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1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제 시행령 13조가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법상 회사를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그 개정된 부분에 보니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 말 그대로 협동조합만 들어가는 겁니다. 으로써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된다는 거죠. 뭐하고 뭐가 된다는 거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이제 법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니까 그 택시가 한국 택시 협동조합 뭐 이런 그 상호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택시 협동조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택시 회사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뒷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건 이제 뭐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 별도로 아실 필요는 없고 제3조의 명칭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대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5분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치고 이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상법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중개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기 예를 좀 들어놓은 거 보니까 해커스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동산 중개 있죠, 5자.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꼭 써야 하는 문자예요? 그 중개사법에 의해서 꼭 써야 하는 문자고, 뒤에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4자의 문자 있죠. 요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꼭 써야 하는 문자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꼭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또는 뭐 합격 공인중개사 사무소 협동조합 이렇게 써도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그거까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써야 하는 문자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조에 가보시면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좀 실어놨는데, 일단 몇 명 이상의 조합원만 뭐 있으면 되느냐면 5명 이상. 우리도 이제 5명만 모이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협동조합.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34조의 1항에 보니까 그 밑줄 된 부분 있죠. 거기다 우리 전체 채색해 주시고,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협동조합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대요. 그럼 우리가 중개사법을 이제 좀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중개사법을 적용을 하면 이사장은 무조건 뭐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어야 되겠죠. 협동조합 이사장은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사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와 이랬으니까 이사장 빼면 이사가 몇 명이죠? 2명과 감사도 임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빼고 대표자 빼고 나머지가 3명이니까 셋 중에 몇 명 이상 더 공인중개사여야 돼? 1명 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상법상 회사하고 우리 저 협동조합하고 최소한 몇 명의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2명. 이사장은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 이상은 감사가 됐던 나머지 이사가 됐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명칭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일단 농후하고, 설립 그 기준, 요건, 요거를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가 올해는 이제 그 설립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쪽이 가장 좀 유력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이제 그 학원에서
26회 본시험에 적중된 문제를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뽑아보니까 적중 안 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 적중됐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뽑을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다 이제 제가 85점은 맞게 해드린다고 했죠. 예, 85점까지는 맞게 해드릴게요. 자, 59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예, 594페이지. 594페이지. 제5장 예, 거래의 체결. 이쪽 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민법하고 시험 범위가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중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따로 뭐 여러분 이쪽 파트는 5장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다 이제 배우실 내용들이고 이제 그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부연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오른쪽 59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잖아요. 예, 그거는 민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596페이지 예, 계약의 체결, 예, 계약서의 작성. 일단 그 제목이 좀 중요한데요. 그 제목 뭐 밑에다가 한번 예, 보조단에다 적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되고 뭐를 쓰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돼야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의 체결은 언제 체결이 되는 거냐면 의사가, 그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가 뭐 됐을 때 합치됐을 때 우리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언제 쓰는 거냐? 그러면 의사가 합치됐을 때 만변하기 전에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뭐를 삼기 위해서요? 증거. 이게 증거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계약서가. 이런 이유에서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 의무라서 쓰는 거예요. 누가요? 누구에게? 개공에게. 이건 개공의 의무이기 때문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느냐? 의무라서 쓰는 거다. 개공에게. 안 쓰면 업무 정지잖아요. 개공이.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하단 쭉 내려오시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질문. 누구 보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개공 보고. 개공 보고 주의하래요. 오른쪽. 당사자를 잘 확인해서 쓰랍니다. 1번의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등기부만 보면 충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 안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써놓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등기부가 무슨 역이 없어서요.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그 등기부만 가지고 확인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것들이 뭐 있을까요? 진정한 소유자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갖고 있을 만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등기필 정보 같은 거 갖고 있을 확률이 많죠. 또는 뭐 그게 집이야 집. 집이면 뭐 세금 낸 영수증 뭐 이런 거. 또는 뭐 소리한 거 이런 거. 뭐 인테리어 한 거 이런 거 영수증 갖고 있을 확률이 많죠. 그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개공에게. 그런 어떤 의무를 우리 대법원이 개공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당연한 거고요. 뒷장 넘기시고 처분 능력의 확인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그 처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보조단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능력, 즉 처분할 능력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권리, 의사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행위 능력자의 행위 이제 능력의 제한을 받는 자의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되지만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서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 이제 온전한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 세 가지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없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권리 능력이 없는 애들은 죽은 사람들, 사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린 갓난이들, 6세 미만의 어린 영유아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개공이 얘네하고 계약서를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예, 실제로 시험에 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는 애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는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죠? 미성년자라는 제도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거 있죠, 그죠?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하나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대. 자, 누구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라 하죠? 친권자. 친권자. 자, 친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부모죠, 부모. 친권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부모여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안 계실 수도 있죠. 아이인데 부모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일찍. 그러면 누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냐면 앞에 그대로 붙여보면 돼요.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 후견인은 대개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고모 삼촌 이모 뭐 이런 가족들이 될 테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무엇을 떼어서 확인하면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한테도 법정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이 피자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뭘 받는다, 입는다 뭐 이런 뜻. 우리 옷을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받는다, 입는다 이런 뜻의 한자니까 피자를 떼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후견을. 그러면 피자 떼면 뭐가 돼요? 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가족이 아닐 확률이 많고요. 또 이것도 피자 떼면 뭐가 돼요? 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가족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는 후견 등기 기록을 떼봐야 돼요.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라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친권자는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되겠지만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닐 확률이 대부분이고 이 사람한테는 후견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성년 후견인의 후견 등기 기록을 떼야 돼? 아니면 피성년 후견인의 등기 기록을 떼야 돼?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의 등기 기록을 떼야 얘가 나타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후견 등기 기록은 이런 형태로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기시면 이제 옛날 제도인 한정치산제하고 한정후견제 이제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실어놨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 요거까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603페이지 가족관계 증명서. 자, 가족관계 증명서는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좀 전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 샘플상에 미성년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미성년자인가? 오늘 현재 미성년자애가 한 명 있어요. 603페이지. 맨 밑에 상준이가 미성년자지요? 자, 그럼 상준이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겠어요? 응? 자, 상준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돼. 지금 이걸 중개해 줘야 돼. 우리가 이걸 떼어봤어요. 떼어갖고 왔어.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김본인하고 박여인. 부모가 친권자니까 김본인이 아버지고 박여인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러면 두 사람 다 나오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친권은 50대 5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퍼센트? 50%, 그다음에 엄마가 50%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녀 맨 큰 아들이 정의군이라는 애가 있죠. 정의군. 그 정의군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다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시집올 때 데려왔을까요? 근데 엄마가 시집올 때 데려오기가는 좀 나이가 몇 살 차이가 안 나. 5살 차이밖에 안 나서 5살 먹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양자, 양자. 예, 거기서 여기다 쓰세요. 정의군이 옆에다가 양자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는 호주 제도가 있을 때는 정의군이가 이 김본인의 양자 들어올 때 뭐를 바꿔가지고 들어와야 돼. 성씨를 김씨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성씨를 안 바꿔도 돼요. 호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뭐 하면 그냥 가족이야. 이렇게 모여 살면 가족인 거야. 이렇게 성씨가 굳이 갔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의군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김일순이가 지금 친딸 같죠, 그죠? 정의군 밑에 김일순이가 친딸 같잖아. 예, 근데 김일순이의 성씨를 박일순으로 등록해도 돼요. 박일순. 그 박일순으로 등록하면 그건 누구의 성씨를 따른 거야? 엄마 성씨를 따라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박일순이라고 가정하면 성씨가 자녀가 셋이 다 다르네. 그렇죠? 예, 정의군, 박일순, 김상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씨를 따라도 되고 누구 성씨, 어머니 성씨를 따라도 되고 옛날 아버지 성씨 따라도 되고. 그게 모여 살면 가족이라는 거지. 예, 굳이 뭐 호주의 성씨가 이렇게 그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서양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가족 관계 뭐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호주라는 건 동양에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런 일이 있다가 가령 박일순이하고 김상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씨가 달리 했다가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이렇게 이혼을 한 거야. 근데 20년 만에 만났어. 누구랑 누가 만났을까요? 이제 아니 이제 누나하고 남동생이 만난 거야. 영국에서. 예,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친남매인지 알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는데 이게 이제 핏줄이 이제 있으니까 갑자기 친해진 거야, 얘네들이. 친남매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영국에서. 네,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성씨가 만약에 달리 이렇게 돼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 한 장 넘겨볼게요. 이 제한 능력자하고 이제 법정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민법에서도 중요한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잖아요. 근데 그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라는 게 없고요. 무슨 권만 있냐면 대리권만 있어요. 거기 대리권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시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태예요. 상태가. 예, 그래서 얘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도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얘가 계약을 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얘가 법률행위를 단독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는 권한은 없고 얘를 뭐 해주는 권한만 있다는 거야.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대. 자, 그러면 이거를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은 비성년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OX. 자, 못 들으셨는가 보다. 다시.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의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OX. O가 되죠. 왜 반드시 이하고만 해야 돼? 얘가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만 있으니까 반드시 이하고만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피한정 후견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 피한정 소유 부동산. 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OX, X. 왜 X? 이하고 해도 돼요. 이하고. 누구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굉장히 잘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법인격의 유무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법인격의 유무는 살아있는 법인이냐 죽은 법인이냐를 알아보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등기 떼봐야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만 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법인하고 계약할 때 법인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무조건 뭐를 떼봐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봐야 된다. 오른쪽에 이제 임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요거가 이제 법정 대리잖아요. 요거가.
그치? 법정 우리 현행 민법상 법정 대리인이 4개가 있어요.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렇게 법정 대리인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대리를 좀 보려고 하냐면 임의 대리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임의 대리는 누가 누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렇죠? 예, 대리권을 수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임의 대리라고 하는데 이 수여한 사실을 개공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여한 사실은 뭐 전화를 통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아주 위험하고요. 서면으로 받아야 돼. 그 서면은 3가지. 일단 뭐를 받아야 되냐면 위임장. 위임장을 확인해 봐야 돼요. 위임장은 누가 누구한테 써주는 거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 위임장은 누가 써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 본인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인감을 날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그 본인의 인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첨부하고요. 인감 증명서 이렇게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요거 3가지를 갖고 있을 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라고 이미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개공은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하려고 나왔으면 이거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맞아요. 예, 이 3가지.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임장을 백지로 써 갖고 왔어요. 위임장을 백지로 써 갖고 왔대. 자, 그럼 백지 위임장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할 수 있죠. 왜 위험할 수 있냐면 2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백지 위임장은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첫 번째 또 한 가지 해석의 여지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위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지 위임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백지 위임장은 위험한 거예요. 백지 보충권이라는 걸 주지 않으면 위임장은 써서 받는 것이 안전하다. 예, 그래서 백지 위임장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606페이지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우리 현행 민법에서 인정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공유, 합유, 총유. 우리 그 공유, 합유, 총유에서요. 뭐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공유는 지분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있고 합유에서는 지분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공유, 합유는 지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총유는 무슨 개념이 없대? 지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 총유에서는 지분에 대한 처분 뭐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거까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하단 내려오시면 계약서 작성 방법. 일단 작성 부수가 있는데 작성 부수는 원본으로 최소한 몇 통 이상은 생산해내야 돼요. 개공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원본으로 최소한 몇 통 이상은 개공이 생산해내야 돼요. 2통 이상은 생산해내야지. 왜 2통 이상이 필요하죠? 매도 매수 하나씩 줘야 되니까 쌍방에 교부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개공은 한 부를 뭐 해야 되냐면 보관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존은 꼭 원본을 보존할 필요는 없고요. 사본을 보존하면 되니까 원본으로 필요한 건 2통이고요. 개공은 사본을 5년만 보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기시고 608페이지 예, 계약서의 서식. 계약서의 서식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볼게요. 법정 서식. 이거 좀 잊어버리셨는데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서는 표준화 시킬 수 없다 그랬죠. 몇 번이나. 예, 그래서 법정 서식 없고요. 만들어 쓰면 될 거예요. 이거를 무슨 서식이라고 하냐면 임의 서식. 예, 만들어 쓰되 이제 9가지 필요적 기재 사항이 빠지면 안 되고요. 용어는 계약서는 법률 행위를 하는 거니까 계약이라는 행위 자체가 용어를 일상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무슨 용어를 써주는 게 바람직해요. 법률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문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한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우리가 쓴다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의 계약서는 쓰기보다는 주로 뭐 하지요? 이제 저 컴퓨터로 이제 쳐서 출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출력하는 개념도 당연히 한글로 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내용은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쓰되 필요적 기재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쓴다. 기타에 보면 뭐 인지라든지 또는 뭐 인장 뭐 관계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 예, 우리 세법 시간에 아마 인지세 배우실 건데요. 인지세는 그 박스를 보니까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15만 원 상당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계약서에다 부착하는 건데 대부분의 거래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뭐 물론 그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질문 드릴게요. 15만 원 상당의 그러니까 만 원짜리 인지를 15장을 사서 계약서 뒷면에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지세를 그렇게 내거든. 그러면 15만 원 상당의 인지를 매도인이 사야 되겠어요? 아니면 매수인이 사야 되겠어요? 이게 실무에서는 등기할 때 이제 이렇게 인지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는 매수인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요. 공동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얼마씩 달라고 해야 돼. 7만 5천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15만 원 상당의 인지를 부착해서 등기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지세법 제1조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요거 손님 중에서 좀 이렇게 그 뭡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지를 왜 저만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데 법적으로는 연대 납부할 그 항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법정 계량 단위가 있는데 이 법정 계량 단위는 어떤 단위를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적에 대한 단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서에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그래서 우리 구분해 보면 넓이라고 하는 그 단위 있잖아요. 그 넓이에 보니까 제곱미터라는 단위에다가 채색하시고 그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단위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니까 평이라는 단위죠. 이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보조단에다 하나 좀 그려놔 볼게요.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6자, 세로 6자를 말해요. 이거를 1평이라고 하거든요. 가로 6자, 세로 6자를 1평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 자가 얼마냐? 한 자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자가 얼마냐면요. 30.25cm예요. 그런데 이 30.25cm라는 게 30cm도 아니고 소수점 25가 붙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유래를 좀 잠깐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팔 이렇게 팔을 해서 여기 이걸 팔꿈치라 그러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가 길이가 30.25cm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재보면요 평균적으로 이거 다 넘어가요. 요즘에 특히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남자애들은 이게 다 대부분 넘어간다고. 대부분 40cm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나라 냐면 중국의 그 남방 계통의 이제 그 민족을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 이렇게 통일한 나라가 한족이잖아요. 이 한족 애들 이렇게 신체 사이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평을 재려면 이거를 6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게 해도 안 맞는다고 우리나라 신체 구조하고. 그래서 이 단위는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국제적인 표준 그 계량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단위는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평. 그럼 이제 무슨 단위를 사용한다? 제곱미터. 그럼 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얼마에 들어가냐면요 1m. 이거를 1제곱미터라고 해요. 메타 하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의실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이거 몇 평이 되는지. 그죠? 이거 다 재봐야 되거든. 이걸로. 이걸로 재보니까 안 되니까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타일이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면적을 재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30.25cm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하는 게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곱미터로 하면 대충 몇 제곱미터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200제곱미터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는 이 과태료 부과하니까 거의 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가시면 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모두 9개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보셨던 거라서 복습하는 의미로 2개만 좀 채색하고 넘어갈게요. 4번에 거래 금액이라는 말 나오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거래 금액에서 조심하실 거는 무슨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정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슨 금액이요?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전체 채색해 주신 다음에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교부됐는지를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계약서가 누가 쓰는 계약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공이 쓰는 거야? 개공이 쓰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당사자가 쓰는 계약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자, 하단 내려오시면 2절에 거래계약의 유형과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각종 사례들 한번 봅니다. 사례 1번 등기 명의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제목 옆에다 땡땡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 실소유자 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등기부상 소유자 갑 실소유자 을. 질문, 누가 진짜 주인인가요? 누가 진짜 주인이죠? 자, 실이라는 단어가 한자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진짜. 진짜 소유자네. 자, 그럼 계약서는 누구랑 쓰는 게 안전해요? 진짜 소유자하고 아니면 가짜 소유자하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쉽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쉽게 자꾸 답변이 안 나오냐면 우리가 등기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등기는 아까 무슨 역이 없다 그랬죠? 공신력 없다 그랬어요. 등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만 될 뿐이지 신뢰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아냈어. 그러면 얘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서는 누구랑 써야 돼? 당연히 의라고 써야지.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라고 쓰세요. 당연히 중요하지 이거.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당연히 진정한 소유자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매수인에게 주겠어요. 갑에게서 넘겨받아서 주겠지. 얘가 실소유자니까. 아니면 얘한테 시켜서 막바로 주라고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얘랑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 2번 내려오시면 사례 1번, 2번의 사례 1번입니다. 갑의 토지를 갑의 형인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대. 자, 질문, 형제 간에는 형제입니다. 형제 간에는 법정 대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대리로 해줘야 돼? 임의 대리. 옆에다 쓰세요. 임의 대리로 해줘야 돼. 그럼 임의 대리로 하려면 이거 다 필요하다는 거지. 형제가 아니라도 당연히 형제가 아니라도 이거 다 해줘야지. 자, 2번 18세인 갑의 토지. 자, 18세이면 성년, 미성년. 자, 그러면 갑이 미성년이면 갑의 부친 을과 계약을 하고자 한대요. 이러면 안전해요?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18세인 갑의 토지를 부친이 뭐야? 부친이 아버지하고만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전해, 위험해? 위험하지. 왜 위험해? 최악의 경우 소유권은 50%만 취득하는 거야. 왜? 친권은 공동친권이거든. 그러면 누구의 동의도 구해야 돼? 모친.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지원에 이제 그 경매 입찰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입찰 법정하고요 이혼 법정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를 같이 쓰냐면 입찰 법정하고 이혼 법정이 그 담배 피는 뭐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지? 그 야외 휴게 공간이 있어. 성남지원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혼 법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담배도 피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입찰 법정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담배도 피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아마 판사가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친권을 포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한테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그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면 한번 진정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한번 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친권이 뭐 왜 내가 포기해야 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싸우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기 안 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친권을 어떻게 포기해? 에? 친권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친권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우는 마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 남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응? 친권이 친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담배만 피우더라고. 자, 그러면 친권이 뭐예요? 여러분이 좀 이 남편한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친권이 뭐냐라고 부인이 물었어요. 이혼하는 남편한테. 이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친권이 뭔데? 이렇게 이제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친권이. 응? 뭐예요? 친권이 뭐야?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뭐 친권을 포기해도. 그죠? 그럼 친권은 이거예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예?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예? 그럴 수 있잖아. 반대로. 그러면 뭐까지 포기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상속권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 대리권도 포기가 되지만 그런 의미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에 있다가 여러분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아저씨는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포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멋있냐고. 싸울 것도 없잖아. 그렇죠? 몰라서 싸우는 거지. 자, 넘기세요. 612페이지.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처는 이제 아내라는 뜻입니다. 처가 매도하려는 경우라고 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해도 됩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처들은 남편의 부동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 거는 누구 거예요? 그냥 남편 거예요. 처가 매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처의 것을 남편이 매도하면 돼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이론 돋보기에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그 일상가사 대리권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여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에요. 일종의 법정 대리권. 근데 이 법정 대리가 인정되는 것이 무슨 가사에서만 인정된대. 일상가사만 인정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제목을 좀 바꿔볼게요. 남편의 부동산을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 안 차는 시계가 하나 있어. 손목시계가. 남편이 잘 안 차는 손목시계가 있어. 그걸 처가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뭐 시계 파는 건 일상가사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거는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무슨 가사가 아니니까.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무슨 대리로 해줘야 돼? 임의 대리로 해줘야 돼. 임의 대리로. 이해됐죠? 그럼 다시 남편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할 때 제목 옆에다가 쓰세요. 무슨 대리로 해야 된다고? 임의 대리로. 그러면 남편이 세 가지를 해줘야 돼. 부인한테. 뭐뭐뭐 해줘야 돼. 위임장, 인감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양가로 4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거 하고요. 오른쪽 5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또 하나 나오잖아요. 4번, 5번 둘 다 별표를 좀 잡아주시는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요거 우리 민법 복습 잠깐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약금 상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계약금 상태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약금 상태는 어떤 상태를 계약금 상태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계약금 상태는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계약금 상태라는 거는 계약금을 주고 받기로 합의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 계약에 들어가. 계약금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를 줄게요, 받을게요 약속만 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이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 거야. 실제로 주고 받았어야 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약금 상태라는 거는 무엇 하기 이전을 말해. 중도금 주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금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중도금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럼 무슨 상태가 아닌 거야? 계약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그건 중도금 상태야. 그렇죠? 예, 전혀 다른 거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계약금 상태에서는 계약을,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 계약을 상대방의 뭐를 구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일단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사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례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참고로 참 우리 계약을 해제하려면 우리 이거 민법 다시 한번 볼게요. 교부한 자는 어찌하고 수령한 자는 어찌하고 본 계약을 우리 해제할 수 있을까요? 교부한 사람, 준 사람은 포기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사례 봅시다. 자, 4번 사례.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였다에서 단락 끊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매매계약 성립 불성립? 성립. 매매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얼마로 하기로 지금 성립됐죠? 7억. 돈 안 줘도 성립됩니까? 그럼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낙성 분류식 계약이니까 일단 매매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7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단락 끊고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돼. 계약금 계약이 성립 불성립? 불성립. 합의만 갖고는 불성립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송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여전히 계약금 계약은 아직 불성립 상태야. 그러면 무슨 상태가 아니네? 칠판 잠깐 보세요. 계약금 상태가 아니야. 지금 이 계약금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송금 아직 안 했으니까 아닌 상태에서 결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 갑이 매도 쪽입니다. 갑이 매도 쪽인데 을에게 매수 쪽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통보했대요. 질문,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해볼게요. 계약금 상태라고 했잖아요. 에? 계약금 상태. 근데 계약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지? 계약금이 교부된 상태. 그런데 중도금은 아직 안 받았고,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래. 그러면 이게 상태가 아니라면, 이게 바꿔봐요. 계약금 상태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여러분은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네. 왜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냐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지금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계약은 해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왜 하는 거예요? 이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상태에서만 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대? 계약금 상태에서만 그게 가능하대. 그래서 계약금을 거는 거야. 실무에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 맨 마지막의 결론,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왜 없어? 계약금 상태가 아니니까. 예. 계약은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은 왜 하는 거야? 이행하려고 하는 거지 해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뭐 하려고 계약서 쓰고 그러나? 아무 이유가 없지. 더더군다나 이거를 중개한 개공은 보수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요. 이걸 끝끝내 해제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만들면 돼. 무슨 상태를 만들어? 계약금 상태. 자, 그러면 계약금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은 지금 뭐 한 사람이어야 하냐면 수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날 수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얘가 뭐라고 돼 있죠? 배액을 상환해. 만약에 7천만 원을 전날 받았으면 얼마를 주는 것이 계약금 상태가 되는 거야?
1억 4천. 예, 근데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그냥 해제할 수 없고 얼마를 송금하고 전날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지금 말로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갑이 을에게 얼마를 송금해 줘야 돼? 7천만 원을 송금해야 돼. 7천만 원을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해약금. 해약금을 주고 해약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볼게요. 누가 누구한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을이 갑에게.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인한테. 그러면 얘는 전날 계약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무슨 상태를 만들어야 돼? 계약금 상태. 그럼 얼마를 줘야 돼? 1억 4천 아니고 7천을 줘야지. 7천을 줘야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계약금 상태.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7천만 원을 줬다면 전날 줬다면 갑이 을에게 얼마 주고 해약을 해야 돼? 1억 4천.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을은요. 포기하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전날 아무것도 주고받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얼마씩을 주고요. 7천만 원씩을 서로 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이 4번과 같은 사례가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은데 어떤 게 흔하냐면요. 이런 사례 되게 흔해. 7천으로 계약금 계약을 뭐 하고요? 일단 합의하고 그날 얼마가 있었어? 그날 1,000만 원만 있는 거야. 1,000만 원만 교부한 거야. 합의는 얼마로 하고? 7천으로 하고 1,000만 원만 준 거야. 그게 5번 사례예요. 그게 5번 사례야. 네, 이제 판례가 또 나온 거지. 그러면 5번 사례는 볼 것도 없어. 이거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얼마를 줬다고 전날? 1,0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교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 교부한 사람은 얼마를 준 사람이야? 1,000만 원. 어떻게? 포기하면 1,000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돼? 6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라는 얘기예요. 왜 6천만 원을 추가 송금해야 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수령한 사람은 2천만 원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 전날 1,000만 원을 받았어. 8천만 원을 송금해야 돼. 왜 8천만 원이야? 받은 거 1,000만 원은 돌려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7천만 원은 해약금으로 줘야 돼. 예, 그렇게 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은 이행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이행하려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깰 수 있으려면 계약금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판례하고 5번 판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예. 예. 자, 그럼 만약에 느낌에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근데 느낌에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을 뭐 하자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해지하자고 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뭘 해줘야 되겠어? 통장을 막아야지. 통장을? 예, 통장을 막아야지.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얘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중도금을 빨리 싸주든가. 예. 중도금은 빨리 싸줘야 돼요. 약정한 내용대로 그냥 싸주면 되는 거예요. 중도금은 먼저 둬도 되거든. 그렇게 하면 이 계약금 상태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사람은 이제 만약에 계좌를 막아버리면 공탁 같은 거 하고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예. 자, 614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6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임대례 의무. 요거는 사례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예, 그 개념만 좀 한번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사례를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점포를 2개를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1호, 102호 점포 2개 갖고 있는 임대인이에요. 이거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입니다. 여기에다가 빵집을 하나를 새로 줬어요. 빵집. 메이커는 파리바게트로 이렇게 준 거야. 빵집을. 예. 근데 여기가 102호가 원래 공실이었거든요. 근데 빵집 개업하고 한 달 만에 여기다가 또 뭐를 새를 또 줬어. 빵집을 또 새를 준 거야. 메이커는요. 예, 또레주로로 여러분 바람대로 또레주로로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빵집을 또 주는 행위가 임대인이 누구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 최초 임차인한테.
그럼 얘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얘는 뭐 하거나 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할 수 있고,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업종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빵집에다가 빵집 옆에 점포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뭐를 세를 주는 거는 관계없겠어요. 경쟁할 수 있는 업종 말고. 빵집에서 커피도 팔아요. 네? 과일 같은 거 괜찮겠다, 그지? 과일. 빵 먹으면서 과일 좀 안 어울리려나? 아무튼 뭐 과일은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로 줘야지, 그죠? 예. 근데 여기다가 뭐 빵집에다가 뭐 옆에다가 떡집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 떡집하고 빵집은 경쟁이잖아, 경쟁업종이잖아, 그죠? 예. 아, 빵 먹을까, 떡 먹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영업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의 판례예요. 예, 그거를 위반으로 본다는 거. 7번에 재혼한 생모의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행위라고 되는데 7번도 사례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사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 사례는 약간 복잡한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가불이 부부예요. 부부로 살다가 A라고 하는 자녀를 한 명 이렇게 낳았고요. 얘는 미성년의 A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생모인데, 생모 아시죠? 생모. 예. 친엄마인데 이 생모 을이 병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고 1차적으로 이혼을 하고 갑하고 을이 이혼을 하고 2차적으로 병과 재혼을 합니다. 자, 딸은 누가 키웠을까요? 아버지가. 왜냐면 뭐 눈 맞은 엄마가 뭐 딸을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녀는 누가 키웠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친부가 키웠는데 이 친부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사망했어요. 이게 이제 충격 먹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어요.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그 성남지원에서 왜 친권 가지고 싸웠다는 거 말씀드렸지. 이 이혼을 하면서 생모가 친권을 포기했을까요?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혼만 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친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권? 친권. 친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혼해도. 그러니까 아까 그 판사가 친권을 포기하고 만에 이런 거를 부부가 싸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친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아요? 갑이 사망했어? 그러면 을이 받아, A가 받아? A가 받는 거야. 전부 A가 다 상속을 받았어. 근데 애가 무슨 미성년. 근데 엄마가 친권을 갖고 있고. 근데 갑자기 병이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왜 병은 갑자기 내동 안 하던 사업이 갑자기 하고 싶어졌을까요? 얘가 상속을 받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가 개발이 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병이 뭐를 하고 싶어졌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이제 을한테 자꾸 이제 종용을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사업자금 달라고 해가지고 친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자녀가 받은 이 그 토지 있죠?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해서 그 돈을 누구의 사업자금으로 줬을까요? 남편, 새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을 망했을까요? 아니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망했어요. 이 사업을. 자, 그런데 누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얘는 미성년이에요. 어떤 친척들? 아버지 쪽 친척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소송을 붙었는데 누구하고 소송을 붙었겠나? 잘 생각해봐요. 이 갑의 가족들이 소송을 붙었어. 누구하고 소송을 붙었을까? 을하고 병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이 처분의 당사자인 정과 소송을 붙은 거야. 왜냐면 너는 이게 친권자, 이제 얘가 친권이니까 처분, 얘가 소유자는 얘잖아요. 근데 얘가 친권자가 이제 매도를 한 거잖아. 근데 얘가 이거를 알았어. 뭐를 알았냐면 얘가 사업 자금을 대주려고 이걸 판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자체가 누구가 체결한 매매계약 자체가 을과 정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되찾아 왔어요? A가.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 무효. 네, 무효. 그러니까 왜 이건 대법원이 무효라고 봤냐면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 될 게 없는 처분행위잖아요.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건 무효라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과정을 중개해 준 개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손해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손해가 생기지? 얘한테 손해 생기잖아요. 사업은 이미 망해 먹었고. 그러면 정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겠어요? 개공한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처분하려고 갖고 오면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사업자금으로 뭐 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들 뭐 학비를 위해서 파는 건지, 이거를 잘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거 무효라고 본 사건이에요. 7번 판례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물건에 관련된 주의사항에서 토지의 일부 매매. 자, 토지의 일부 매매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할 수 없고. 2번에 보면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 임대 중인 토지니까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토지를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사용 수익할 건지를 정확하게 특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뒷장 넘기시고 616페이지 상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상환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외상으로 주택의 가격을 나중에 천천히 갚는 활부 형태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상환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먼저 소유권 넘겨주고요, 대금을 한 60개월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월부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소유권을 먼저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권을 보통 설정하고 소유권을 넘겨주겠어요. 저당권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차지상의 건물이라는 것은 빌린 땅 위에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빌린 땅 위에 건물. 그러면 빌린 땅 위에 건물만 매수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면 뭐까지 같이 가져오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냐면 뭐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어요? 지상권, 또 뭐 전세권 이런 거, 또는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 5번에 보면 건축 중인 분양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그 건설 회사의 지금 어떤 신용도, 뭐 자금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에서 건설 회사의 지금 신용도가 어때요, 뭐 자금력이 어때요, 이거 알아보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기를 그렇게 써놨는데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나 뭐 이런 데다가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제가 써놓고도 좀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국토부에다가 전화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그 전화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그 책 쓰는데 좀 국토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좀 가끔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담당 부서를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담당 부서를 또 알아냈잖아요. 그럼 또 누구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 그 담당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리고 담당자를 알아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리에 없어. 대부분. 좀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6번의 가등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가등기 중요한데 사례 1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1억 원을 빌리고 등기를 해줬대요. 가등기죠, 물론. 그러면 그런 가등기를 맨 끝에다 쓰세요. 가로 열어주시고요. 담보가등기라고 해요. 그런 거를 담보가등기. 반대로 사례 2번에 보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거기다 채색합니다.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끝에다가 하나 적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설정된 가등기를 무슨 가등기라고 하냐면 보전가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담보가등기하고 보전가등기하고 가등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등기하고 이 가등기의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담보가등기의 원인은 뭐예요? 자, 지금 채색하신 거 보면 돈이지, 돈. 금전채권. 그러면 보전가등기의 원인이 뭐야? 비금전채권이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그럼 봐요. 담보가등기는 인수해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인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담보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도 된다는 뜻이야. 뭐만 갚으면 되니까. 돈만 갚으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으니까 인수 가능. 근데 얘는 인수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주 위험해. 그러면 보전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반드시 뭐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도 위험해. 왜냐하면 말소는 그 가등기권자가 해주는 거지 채무자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야 안전해? 이제 말소 후에, 조건이 아니고 말소 후에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전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담보가등기권자가 원하는 게 뭐지? 돈. 얘가 원하는 건 돈이야. 그럼 돈 주면 지워지죠? 얘는 소유권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하고 거래해야 안전해? 말소하고 거래. 예, 이게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등기 중에 하나가 보전가등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등기고. 뒷장 넘어가 보시고요. 7번에 보면 가처분 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있는데 거기도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칠판 한번 봐주시면 요거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가처분과 가압류는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금전채권 이외에 권리를 갖고 있고 이거를 보전하는 처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가압류는 무슨 채권을 보전하는 거냐면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처분은 돈 아닌 거. 그러면 가압류는 뭐요? 돈하고 관련된 거를 보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위하고 똑같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가처분은 인수하면 돼요, 안 돼요? 인수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주 위험해. 돈이 아니니까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거래해야 돼? 말소 후. 근데 가압류는 돈이니까 때에 따라서 인수해도 됩니까? 예, 인수했다가 나중에 중도금 정도 치를 때 뭐를 갚으면 돼요. 가압류 갚으면 되지. 예, 그러면 지울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해도 되는데 가처분은 피해야 할 등기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중개에서는 안 될 등기 두 개. 자,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등기네요. 가처분하고 보전가등기. 예, 근데 특히 가처분 중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8번에 보면 경매 중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경매 중인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경매 중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경매에서 먼저 팔려버리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중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경매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중이 아니라고 속이고 중개하면 사기죄에 걸릴 수 있어요. 예, 형법상. 예, 그러니까 반드시 경매 중이면 경매 중이라고 알리고 중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9번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다가구는 요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다가구는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가구라고 치면 다가구는 공동이에요 아니면 단독이에요? 단독주택이죠. 예,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소유자가 한 명이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2호인데 여기가 이제 편의상 302호라고 해볼게요. 302호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여기에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임차.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에 등기부만 떼어서 설명하면 좋게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금도 보증금도 설명해 줘야 돼. 다른 공간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써 있어. 왜 그럴까요? 이 건물 전체에 우선 면제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다. 이제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얘네들이 대항 요건에다가 뭐를 갖고 있다면 주택이니까 확정일자를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나보다 새로 들어가는 애보다 뭐를 갖고 있어요?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는 등기부만 떼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는 애보다 먼저 들어간 애들이 뭐를 갖고 있어? 우선 매저권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는 새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에다가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등기부상에 그 저당권 설정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공제해서 얘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중개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위험해 상황이. 그럼 이걸 중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로 넣어줘야 돼? 보증금을 아주 조그맣게 놓고 뭐로 해줘야 돼? 월세로 넣어주거나 해야 돼. 전세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는 다른 호에 있는 사람들 얼마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 그거는 구분된 건물이야. 남의 건물이니까. 독립된 건물이니까 알려줄 필요 없는데 뭐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가구. 그래서 요즘에 중개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거의 90%가 다가구야. 그러니까 중개사고는 다 다가구에서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다가구가. 예,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장 넘어갈게요.